50년을 살았던 즉 환갑에 쫓겨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50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환갑이 되던 해 가을 대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무명 적삼 한 벌과 시집 올 때 신었던 낡은 비녀뿐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쫓겨났을까요? 이건 조선 후기 어느 양반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박씨라는 15살 소녀가 가마를 타고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친정은 가난한 중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향교에서 글을 가르치는 훈장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씨는 10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집가던 날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박씨야, 양반가에 시집가는 것은 큰 복이다. 우리 집안을 빛내는 일이니 부디 며느리 도리를 다하거라. 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가마 안에서 박씨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시댁은 3대가 과거에 급제한 명문가였습니다. 박씨 같은 중인 집안 딸이 시집가기에는 과분한 곳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큰 기와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박씨가 평생 살던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 첫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내려다보셨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다. 아침 문화는 해 뜨기 전에 드려라. 한치의 빈틈도 보여선 안 된다. 중인 집안 출신이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박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그날 밤 남편 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20살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박씨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오.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씨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와 밥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스며도 참았습니다. 우물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레박을 당기는 손에 금이 가고 밤이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 진지를 준비하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사랑채 마루, 안채 방방마다 마당까지. 오후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옷을 깁고 새 옷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땀 한 땀 살폈습니다. 이게 뭐냐? 바느질이 이리 성끌어서야 쓸 수 있겠느냐? 뜯어서 다시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박씨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양반가 도련님에게 중인 집안 출신 아내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서재에서 글 공부만 하시며 박씨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물 떠오너라. 옷 가져오너라.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방에 누워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집간 딸이 친정을 그리워하는 것조차 불효였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낳으면서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핀잔을 들었습니다. 중인 집안 출신이라 그런가? 아들 낳을 팔자가 못 되나 보구나. 박씨는 매일 산신령께 빌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했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주십시오. 1년 반이 지나서야 아이가 생겼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아들이어야 한다. 딸을 낳으면 안 된다. 박 씨는 10달 내내 조심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지 않았고 찬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박 씨는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박 씨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박 씨 잘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박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산후 보름 만에 박 씨는 다시 부엌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산후조리는 양반집 마님들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을 낳고 또 3년 후 딸을 낳았습니다. 셋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해라. 박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박 씨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자라면서 시댁의 규율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양반가의 장손으로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자 할아버지가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점점 박 씨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큰아이니 어머니 품에 안기면 안 됩니다. 8살 아이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야 하는 것이 이 집안의 규율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10년을 더 살았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이제 35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고운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있었습니다. 박 씨보다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에서 남편이 첩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고 아내가 이를 반대하면 투기로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별채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박 씨의 방은 점점 더 쓸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는 법이다. 내가 질투하면 그게 죄다. 참거라. 박 씨는 참았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참았습니다. 1년 후 그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이 떠들썩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박 씨의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다정함이었습니다. 역시 젊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다르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 씨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박 씨는 그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씻겨드렸습니다. 밤에도 두어 시간마다 깨어나 살폈습니다. 시아버님의 몸을 움직여드리고 약을 다려드렸습니다.
겨울에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큰며느리는 일찍 죽고 없었고 남편의 첩은 양반 마님 행세만 했습니다. 저는 천한 몸이라 시아버님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첩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힘든 일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등이 굽고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 씨, 고생이 많았다. 박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의 고생이 그 한마디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3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전 박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구나. 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며느리 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박 씨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박 씨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준비하고 상여를 따라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 씨는 상복을 입고 지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박 씨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50년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시부모님께 문안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깨어나도 병수발을 들 일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고추, 호박을 심었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음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박 씨에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첩의 방으로만 갔습니다. 박 씨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랑채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나리,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 씨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감님, 박 씨는 남편을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박 씨는 상주 뒤에서 조용히 곡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상주로 섰고 둘째 아들과 딸도 모두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인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50년을 내조하셨다지요. 사람들은 박 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공허했습니다. 50년, 나는 무엇을 했을까?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박 씨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초우제, 제우제를 지내고 삼우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박 씨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박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를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어머니는 이제 우리 집안과는 남이십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렇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도? 50년을 이 집에서 산 내가 남이라고? 예. 과부가 된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시거나 별채에서 조용히 지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친정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별채에서라도?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별채는 곡식을 저장하는 곳으로 써야 합니다. 박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를 낳아 기른 어미를 쫓아내겠다는 거냐? 어머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법도입니다.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 과부는 제가 할 수도 없고 남편 집안에 계속 머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법입니다. 예법, 예법이라. 박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50년을 예법대로 살았다. 시부모 봉양도 예법대로, 자식 키우기도 예법대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예법이 나를 내쫓는구나. 그때 큰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씨가 며느리를 삼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0살의 젊은 새댁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나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며느리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집안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시어머님까지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한 그릇 얻어먹자고 했느냐? 50년을 내가 이 집안 살림을 꾸려왔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집안의 안주인입니다. 시어머님은 이제 필요 없으십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필요 없다. 박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을 쉼없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니. 둘째를 불러라. 둘째는 어디 있느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도 날 받아주겠느냐? 큰 집에서는 나를 내쫓는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뭐가 죄송하냐? 어미를 모시는 것이 죄송한 일이냐? 저희 집도 형님 집만큼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가 반대합니다. 내 처가 반대한다고? 박 씨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 키울 때 내 처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글공부할 때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너를 뒷바라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처 눈치를 본다? 둘째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너라도. 딸이 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딸아. 내가 날 받아주겠지? 하지만 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집간 몸인데 어찌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시댁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댁에서 허락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냐?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 씨는 세 자식을 둘러보았습니다. 큰아들은 차갑게, 둘째 아들은 회피하듯, 딸은 눈물만 흘리며 누구도 박 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살았던 방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아이들을 낳았고 밤마다 눈물을 삼켰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조금의 평화를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옷, 구석에 놓인 바느질 도구, 장롱 안의 이불, 모두 박 씨의 손때가 묻은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이별이구나. 박 씨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생각했습니다. 무명 적삼 한 벌을 넣었습니다. 시집 올 때 신었던 낡은 비녀도 넣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박 씨는 보따리를 들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매일 쓸던 마당, 물을 길던 우물, 채소를 키우던 텃밭,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 제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집, 제 청춘이 묻혀 있는 집, 그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몰락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0년을 오직 시집살이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박 씨 아닌가? 왜 저렇게 혼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거리로 내쳐진 박 씨 부인 그녀가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2편에서 이어집니다.